우리는 하루 중 수많은 색깔과 마주하고 무의식 중에도 이러한 색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 속 편리함을 제공하고 서로 간의 규칙과 약속을 정하고 때로는 마음까지 조종하는 색. 그렇다면 하필 왜 특정 물건과 장소에 그 색이 결정된 걸까요? 인간의 시각 정보 중 80%가 색에 관한 정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색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점을 둘러보죠. 매장 실내 장식, 의자와 테이블, 간판, 포장지 색깔까지 모두 붉은 계열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시간의 흐름을 빨리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손님의 회전율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패스트푸드점의 이익적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 피버 버렌은 붉은색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두뇌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단맛을 느끼게 해 식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색깔의 힘으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식욕 감퇴 음식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입니다. 어떤가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파란색 음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생기거나 쓴맛을 연상시키는 작용을 해 어느 정도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파란색 생각, 통제, 자기를 통제하게 하는 색깔이 파란색인데 먹으면 안 돼, 조금 먹어야 돼, 절제하게 만들죠.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축 처져 있을 때, 그럴 때 빨간색을 활용하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에너지, 원동력, 생명력, 움직임,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게 돼서 마음이 다시 의욕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색의 효과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모두가 접하게 되는 색이 있습니다. 정지를 의미하는 빨간색, 주의의 주황색, 진행의 초록색을 나타내는 신호등인데요. 신호등은 왜 하필 빨로초의 세 가지 색으로 정해진 걸까요? 1800년대 초 도시철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신호등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간색이 정지, 초록색이 주의, 하얀색이 진행이었는데요. 1900년대 초 한 기관사가 신호등 표면이 깨져 있던 빨간색 신호를 하얀 신호로 착각해 앞에 기차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행 신호가 하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초록색과 색감 대비가 큰 주황색이 주의 신호로 바뀌게 되었죠. 더불어 빨간색은 7가지 색 중 먼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색깔 구별이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도 확인이 용이하고요. 신호등에서의 빨강은 피를 떠올리게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주 어두울 때나 깜깜할 때도 가장 멀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적인 색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광량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효율 갖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색이고, 빨간색은 장파장이라서 깊이 침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빨간색이 위험 경고 등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남녀노소 사계절 내내 즐겨 입는 국민 의복 청바지입니다. 청바지의 기본 소재는 면실이고 면실은 목화로부터 얻어지며 목화는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는 하나같이 청색을 띠는 이유, 바로 염색 과정에 비밀이 있습니다. 청바지는 인디고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로 염색을 하는데 처음엔 청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청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청바지를 오래 입으면 색이 바라면서 노란빛이 발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화라는 과정이 없다면 청바지가 아니라 황바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최근 패션계를 휩쓸고 있는 무늬가 있습니다. 위장이란 뜻의 카모플라주. 왠지 낯설지 않은 이 패턴, 개구리 무늬이자 군복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무늬. 군복에 개구리 무늬를 차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 19세기 이전의 서양에서의 전쟁은 주로 백병전이었고
적과 아군을 쉽게 식별하거나 병력 숫자를 과장하기 위해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카모플라즈 무늬가 군복 디자인에 도입된 것은 베트남 전쟁 때인데 미군은 정글이 많은 베트남의 자연 환경에 맞춰 은폐와 위장에 용이한 군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녹색부터 검정까지 우드랜드 무늬를 적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쭉 개구리 무늬를 사용하다가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화강암 무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소통과 메시지, 심리와 문화를 상징하는 일상 속 숨은 색깔들. 신뢰감을 주는 파란색, 두뇌 회전을 돕는 노란색, 사랑을 부르는 핑크색. 여러분의 일상이 무채색처럼 단조롭다면 무언가의 색깔을 선택해 의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계에는 기상천외할 정도로 위장색을 가진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을 유혹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색은 나름의 특징이자 생존 방식이 되죠. 나비는 곤충 세계에서 아름다운 색을 뽐내는 대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여 종의 나비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숲속형 나비와 초원형 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매료하는 밝은 색을 가진 나비가 초원형에 해당하고요. 반면 숲속형 나비들의 날개색은 대부분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화려한 색을 가진 나비로부터 염료를 얻어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 날개를 문질러도 무색의 가루만 묻어날 뿐 색소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나비 날개의 그 아름다운 색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답은 나비 날개의 구조에 있습니다. 특정 색을 가진 꽃잎에는 그 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모두 흡수해버리는 색소라는 것이 있지만 나비의 날개에는 색소 없이도 빛을 내는 구조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나비의 날개를 확대해보면 층층이 쌓인 나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색이 물질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고 밖으로 반사되는 소재를 광결정이라고 합니다. 꽃잎의 색소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 색이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광결정은 배열의 변화에 따라 내는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색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하며 어울려 사는 자연에서는 자신의 종을 구분하고 짝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비는 날개 비늘의 광결정에서 반사하는 자외선으로 동족과 암수를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수컷의 비늘이 튼튼할수록 자외선 반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화려한 빛을 발산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곧 암컷을 유혹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나비들이 굉장히 화려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종의 나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짝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빨갛거나 굉장히 노랗거나 그런 색으로 하는 거죠. 색은 그 생물이 진화시키고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그런데 왜 우리 나방색은 이렇게 칙칙하냐고? 거기엔 아픈 사연이 있어. 1848년 영국에서 검은색 가지나방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가지나방은 원래 흰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산업혁명으로 나무를 비롯해 사방이 석탄에 뒤덮이자 새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주변과 같은 검은색으로 날개색을 바꾸었고 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코텍스라는 유전자에 새로운 유전자가 추가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군요. 여기 또 하나의 위장 천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오징어와 문어. 해초 근처에서는 해초색으로, 모래 위에서는 모래색으로 자신의 피부색을 재빠르게 바꾸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엄청난 색채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징어와 문어 같은 두 종류들이 생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각을 통해 주변 색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평광을 피부로 감지해 주위 변화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꾼다는 것인데요. 바로 피부가 눈의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이들의 피부에는 색소포라는 염료 주머니가 있습니다. 갑오징어에는 1제곱밀리미터당 200개 이상의 색소포가 있어 이 색소포들이 피부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시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세포를 크게 늘리면 색깔이 나타났다가 줄이면 다시 작은 점으로 바뀌는 방식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빛의 증거와 변화에 대한 정보를 뇌의 중추신경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부에서 감지하기 때문에 이처럼 빛의 속도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털색이 변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특히 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여름에는 해갈색의 털을 가졌다가 눈이 오는 겨울에는 흰색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극 여우, 족제비, 눈 더신 토끼가 여름철 해갈색에서 겨울에는 털갈이를 하여 흰색으로 변신하고요. 꿩과에 속하는 뇌조라는 텃새도 주위 환경에 맞춰 계절마다 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눈으로 뒤덮인 겨울에는 하얀색을 띠다가 눈이 녹고 나면 얼룩덜룩한 갈색으로 변해 바위가 많은 지형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변신한다고 하는군요. 자신을 보호하는 속임수로, 이성을 유혹하는 도구로 색깔이라는 무기를 선택하게 된 생태계. 자연에는 위대한 예술과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부색에 따라 크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구분하죠. 피부색이 서로 다른 것은 피부 세포에 포함된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유무와 함유량 차이 때문인데요.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는 검은색, 적을수록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피부는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부 아래층에 있는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 피부 위쪽으로 올려보내 자외선 침투를 막아냅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 멜라닌이 많이 형성되어 피부가 검게 변하고 햇볕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죠. 인종별 분포를 보면 대개 황인종은 동양에, 백인종은 유럽에, 흑인종은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인종별로 삶의 터전이 결정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부색에 있어 자외선과 멜라닌의 영향이 크다면 지역마다의 일조량 차이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북유럽을 예를 들어 봅시다. 북유럽에 가면요, 얼굴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처럼 까만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유럽에 가면 햇빛이 적잖아요. 이 비타민 D 활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름 앓다가 빨리 죽고, 또 그 지역에서 살아남게끔 잘 적응한 사람들이 피부가 하얀색을 가지게 됐어요. 비투가가 잘 돼서 비타민 D 활성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른 이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맞게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제일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멜라닌에는 검은 빛을 띠는 유멜라닌과 노란 빛을 띠는 페오멜라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멜라닌의 비율에 따라 피부색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색깔도 결정되죠. 검은색, 갈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까지 인류의 머리카락 색깔은 약 20여 종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색 계열인 유멜라닌이 많은 황인종과 흑인종은 검거나 진한 갈색의 머리카락을, 페오멜라닌이 많은 백인종은 금발 또는 붉은기가 도는 머리카락 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오멜라닌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붉은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 빨강머리엔의 머리 색깔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엘사 언니, 그런데 우린 자매인데도 왜 머리카락 색이 다른 걸까?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엘사는 금발을, 동생은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이유. 특히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금발에 대한 환상은 바로 유전자의 돌연변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전체의 4개의 DNA 염기 중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거의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복제도 가능한 세상이니 곧 누구나 금발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군요. 머리카락 색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여겨왔는데요. 그런데 이 흰색이 바로 머리카락의 원래 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흰색의 머리카락이 다양한 색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색소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원래 색인 흰색이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대략 30에서 35세쯤 색소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치가 많이 생기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백인이 동양인이나 흑인보다 대략 5년 이상 빨리 시작되고 반면 시기가 가장 늦은 인종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환하게 웃었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는 상대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치아색이 너무 누렇거나 어둡다면 콤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치아 미백 시술을 받거나 미백 효과를 주는 치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개인마다 치아색이 다른 걸까요? 사람마다 얼굴 색깔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라든지 인종마다 또 치아 색깔도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선천적인 이유에서는 형성 부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치아가 하얗게 보이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노란 색깔 부분에 해당하는 상아질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어둡게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의 변색은 태아나 소아 때 결정되기도 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우수한 향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러 질환에서 쉽게 처방받는 약물인데요. 그러나 임신 4개월 전의 임신부나 생후 6에서 8개월의 소아가 이 항생제를 복용하면 치아에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생기는 착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간혹 앞니에 하얀 흰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불소 반점치 또는 화이트 스팟이라고도 불리는 증상인데요. 치아 형성기에 불소 농도가 높은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거나 에나멜질의 형성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이 외에도 와인과 같은 음식물, 흡연 등의 생활 습관에 의한 착색과 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색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개성, 건강 등을 나타내는 인체의 색. 내 몸이 가진 색깔의 이유를 자세히 알아가 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어딨지? 어딨지? 톡톡 씨,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탱탱볼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요. 띠용띠용.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탱탱볼 그까이 거 만들면 되죠. 탱탱볼을 만든다고요? 그럼요. 달걀로 탱탱볼을 만들 수 있다고요. 달걀로 탱탱볼을 만든다? 과연 달걀로 탱탱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딱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은데. 껍질이 다 깨져서. 네. 어떻게 됐어요? 깨지네요. 오, 깨졌네요. 삶아서 굳히면 약간 시간이 지나면 굳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탱탱볼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옛날에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구운 계란? 젤라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탱탱볼 안에 달걀 씌우면 될 것 같아요. 스타킹에 넣어가지고 예. 스타킹을 손에 걸어서 이래 요요처럼 이래 튕긴다고. 우유처럼. 탱요요. 탱요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해. 오. 바닥에 툭 던지니 탱하고 튀어오르는 오늘의 주인공. 탱탱볼에 가위를 갖다 대자. 응? 이건 날달걀? 쉽게 깨지는 달걀로 어떻게 탱탱볼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달걀을 플라스틱 통에 차곡차곡 쌓아 넣고 달걀이 잠길 정도로 식초를 넣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달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의 껍데기가 점점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달걀 껍데기와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만나면 물에 잘 녹는 아세트산 칼슘으로 변하게 됩니다. 뽀글뽀글 달걀 주위로 기포가 생기는 게 보이나요? 식초에 담가 놓은 지 5일째. 조심조심 꺼낸 달걀을 물에 담가 살살 씻어내자 술술 벗겨지는 달걀 껍데기. 그리고 뽀얗게 드러난 이것은 누드 달걀. 한눈에 봐도 일반 날달걀보다 크기도 커졌죠. 바닥에 떨어뜨리자 맥없이 깨져버리는 날달걀에 비해 식초에 담갔던 달걀은 통하고 튀어오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막은 반투막입니다. 반투막은 물 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막이에요. 달걀 내부의 농도와 외부의 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데 달걀 내부의 농도가 높고 달걀 외부의 농도가 낮을 때 달걀 외부에서 내부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이 팽팽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달걀과 비슷한 메추리알로도 탱탱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달걀 탱탱볼과 같은 방법으로 메추리알 탱탱볼 만들기 도전! 메추리알을 식초에 담그고 5일 후 완성된 탱탱해진 메추리알. 자그만 게 나처럼 너무 귀엽다. 바닥에 떨어뜨리자 달걀처럼 튀어오르는 메추리알. 달걀과 메추리알로 탱탱볼을 만들 수 있다. 엄마가 해준 새콤한 오이지에 물 마른 밥 한 술 떠먹으면 이 맛이지. 오이지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알아요? 오이지에 과학이? 바로 삼투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팔팔 끓인 소금물을 오이에 부어주면 오이의 수분은 빠지고 수분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이 오이 안으로 들어가 더 탱탱하고 짭조름한 오이지가 완성된다고요. 우리 탱탱함의 비결은 삼투의 원리 때문이라고요. 달걀 먹지 마세요. 식초에 양보하세요.